저희 이번 원효학당 강좌는 아신 바와 같이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나타내는 개념들 6개에 대해서 살펴보는 강좌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불교는 여러 종교들 중에서도 유독 올바른 알미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다른 종교들과는 굉장히 다른 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6개 개념을 저희가 이제 일단 뽑았습니다만은 이것과 아울러서 또 그만큼 중요한 것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은 앞으로 또 이어지는 강좌들에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 핵심적인 개념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이제 불교 사상사에서 뒤 오랜 역사 속에서 굉장히 또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과연 책 속에 나오는 대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인가 또 어느 특정한 책에 나온 대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수가 있죠. 또 현대 우리 삶에서는 현대 삶에서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6개 강의는 그런 개념들을 각 강의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여기 뒤에 한 30-40분 동안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또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말하자면 단초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강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3번째 강의로 우리 연구원의 연구실장을 맡고 계시고 금강대 교수이신 김성철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성철 교수님은 원래 유식불교, 초기 유식을 연구하신 분인데요. 박사학위도 그쪽으로 쓰셨고요. 주로 섭대승론을 이제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 근래 우리 연구원에서는 유식사상의 뿌리가 되는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에서 여러 유식에 나오는 개념들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깊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아라든지 또 팔정도, 사성제, 근래 최근에는 오온, 이 12연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연구원의 토요법회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 개념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 원효학당 강좌와 더불어 우리 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공부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강의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제가 김성철 교수님은 유튜브 보신 분들에게는 별다른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대로 정직하게 공부하는 분이시고 모든 강의를 촘촘하게 준비하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딱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들으셔야 되니까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김성철 교수님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강대학교 김성철입니다. 연구실장 맡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강의 맡겨주신 원장님, 이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맡은 강의는 공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제목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가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앞에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 그림이죠. 제가 이거 준비한 날이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이 르네 마그리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림 보면 밑에 프랑스어라고 쓰져 있어가지고 잘 읽지도 못합니다만 아무튼 뜻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아니 이게 왜 파이프가 아니죠? 이건 파이프가 아니죠. 이건 파이프 그림입니다. 이거는 파이프 그림이지 파이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술 쪽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미지, 표상 이런 것 자체가 대상하고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였다는 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푸코가 이게 대해서 비평을 하는 책까지 써가지고 그것도 국내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 미술 쪽은 잘 몰라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언어가
언어가 과연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혹은 언어가 그대로 대상을 재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을 지어가지고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단초로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우리 연구원을 설립하신 불현 선생님의 호였습니다. 이제 불련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호가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요. 사실은 지난주에는 요걸 미처 못 넣었는데 원장님께 여쭤봐서 출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매경론에 나오는 무리지리 불연지 대연해서 이제 불연이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여기에 있네요. 예. 금강산매경론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 오른쪽 페이지에 여기 제일 밑에 여기 있습니다. 예. 무리지 지리 그 다음에 불연지 대연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불현 선생님의 호가 저희가 이제 인도 철학과라는 이제 과를 다녀가지고 산스크리트를 이렇게 배우고 하는데요. 그때 산스크리트로 불현 선생님의 호가 지어졌다 하는 이제 도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는 우리 영어의 no하고 같습니다. no, 뭐 이런 말인데 이제 이띠에서 네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불현 선생님의 호가 왔다 하는 이 얘기를 선배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같이 공부하는 이제 동료들하고 언젠가 출판사를 한번 만들자라고 했을 때 출판사 이름을 뭘로 할까 했을 때 네띠 뭐 이런 이제 출판사 이름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니거나 할 때 더 유명했던 말은 불현 선생님의 호가 나왔던 이런 금강산매경론의 말도 있었는데요. 김지하 선생의 이 말이 훨씬 더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불연기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김지하의 사상기행이라고 하는 생명의 논리 아니다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직접 쓰신 글입니다. 김지하 선생이 직접 쓰신 글이고요.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현대 문명의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지적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적인 사상으로 이게 그 최재우의 동경대전의 한 챕터 제목이라고 합니다. 불연기연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 하면 불연기연의 역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유기적 관계,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대립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설적 관계에 대한 인식의 체계이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즉비의 논리라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논리죠. 금강경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고요. A는 A가 아니므로 A라고 한다라는 식의 보살은 보살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이라고 한다. 라고 금강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절이죠. 이것도 즉비의 논리라고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일본의 스즈키 다이제스가 미국의 그 선을 소개할 때 선의 논리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이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즈키 다이제스의 설이고요. 의미는 긍정을 뜻하는 즉과 부정을 뜻하는 비가 어떤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대립하는 것의 어떤 동일성, 대립하는 그대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설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논리가 뭔가 공사상에 대한 현대의 분들이 많이들 소개하는, 많이들 생각하는 논리인 것 같아요. 이해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보면 어릴 때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대립하는 것이 그냥 통일이 되지? 분명히 A는 A고 B는 B일 텐데 왜 A는 B고 B는 A지? 하는 식의 이제 논리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뭐라고 할까요? 시쳇말로
아무 말 대잔치 같다. 예, 실제로 경전에서 우리가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 얘기를 소개하시는 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냥 경전의 말을 빌려서 하시는 걸까?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점점점 예를 들면 뭐 산스크리트를 주로 공부를 했는데요. 산스크리트의 원전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시대적으로도 조금씩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진짜 부처님의 말씀이나 텍스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였을까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천착하게 된 이유가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저게 진짜 경전에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 좀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게 사실 제 공부하는 버릇이 되었는데요. 결론은 뭐냐 하면 원래 텍스트가 아무 말 대잔치였다. 텍스트 자체가 원래 그랬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게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불교 공사상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이제 말이 굉장히 또 유명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색즉시공은 모든 색상을 띤 형상이 그 본체에서 공성이다. 그 다음에 공즉시색은 모든 공성이 다 색상을 지닌 현상이다 라고 해서 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 간단한 예인데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사실은 뭔가 둘이 다른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언어의 어떤 특별한 뭐랄까요, 말하는 방식, 용법 이런 것에 조금 더 접근해서 읽으면 의외로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라는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언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해석하고 창조적으로 해석한다 하는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접할 때는 저게 진짜 원래 그 경전이나 논스에서 했던 말일까 의심하는 게 많아가지고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사실은 공부를 조금 더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텍스트 자체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재해석해서 하는 것들이 사상이 발전해 나가는 일반적인 방향이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나 착각에서 새로운 사상이 발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중국 불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 불교를 조금 공부를 해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색즉시공이라는 말을 이렇게 딱 이제 일단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색하고 공이라는 말의 관계로만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색은 공이다. 즉은 비동사니까요. 비동사니까 색은 공이다. 이런 이제 말입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색이 공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색은 공이다라는 말은 언제든지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외연이 조금 넓습니다. 이 수러가요. 공이라는 말이 외연이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이 아니면서 공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이라는 말이 색보다 이 외연이 조금 크거나 아니면 같거든요. 이게 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맞추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공이 색이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색은 공이다 하면 공이라는 말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의미가. 그거를 딱 둘이 같게 해주기 위해서는 공은 색이다라는 식으로 주어와 수어를 한번 바꿔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산스크리트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번 딱 얘기를 하면 색하고 공이 완전히 내연과 외연이 같아져 버리는 거게 되는 거죠. 이게 수상행식도 똑같으니까 오는 공이다 하는 말을
그야말로 내연과 내포와 외연이 일치하는 공이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의미를 이렇게 색에서 공으로 가는, 현상에서 본질로 가는 방향과 공에서 색으로 가는 어떤 본질에서 현상으로 나오는 방향과 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다고 보는데 원래는 그런 식의 어떤 해석보다는 내포와 외연을 딱 맞춰주기 위한 표현의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열반이 포함이 안 되죠. 여기는 딱 온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반야신경만 하더라도 온 개공이지 거기에 열반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열반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뭐 하는 이런 식의 이제 포함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사상과 함께 생각을 해볼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서론이고요. 서론이 조금 더 남았네요. 서론이고 그런 이제 생각으로는 말씀을 드릴 거다 하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렸습니다. 이거 재밌는 그 옛날에 한 7, 8년 전인가요? 한 10년 전에 SNS에서 유행하던 놀이라고 합니다. 여기 치와와가 몇 마리 보이시나요? 10마리. 예, 맞습니다. 10마리입니다. 치와와는 10마리고 이제 스콘이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죠. 근데 이게 사람은 보면 10마리인 거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5, 6년 전에 AI한테 예, 시켜본 겁니다. 여기 개하고 스콘을 구별해봐 했더니 AI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이렇게 인식할 때 A는 A고 B는 B다 하는 것이 거의 자동적으로 내재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얘는 왜 치와와고 얘는 왜 스콘이라고 구별을 했는지 말해봐. 이렇게 하면요. 치와와가 치와와 같아서 치와와라고 하지 뭐라고 말을 할까 이렇게밖에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AI는 그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치와와를 치와와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고 스콘을 스콘이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거를 인식하게 되어 있는데 AI는 모르는 거죠. 비슷하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애들한테 이제 개하고 고양이하고 이제 구별하는 거, 예,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한 5살짜리 교재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한 3살만 되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AI는 구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AI한테 기계한테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얘는 고양이고 얘는 개고 다시 얘는 고양이고 다시 얘는 개고 하는 것들을 특징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식으로 입력을 해 가지고 이제 알아들었지 해서 그럼 얘는 뭐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는 뭐야? 딱 물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는데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 가지고 개는 뭐고 고양이는 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한 수백만 장, 수천만 장 이렇게 입력을 해줬더니 AI가 저절로 구별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절로 구별을 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몰라요. 이게 그림은 이런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 AI의 기계학습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언어도 똑같습니다. 언어도 아이들은 한 3살만 되면 고양이라는 말과 고양이가 가리키는 대상을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언어와 대상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애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모든 말을 다 넣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규칙을 이렇게 습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규칙을 습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도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제 이 언어 교육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언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가 되어서 이미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생겼습니다. 유명한 촘스키의 이론입니다. 이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휘를 가지고 세계를 구조하고 언어를 문법적 규칙에 맞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이 학습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고났다라는 거죠, 선천적으로. 그런 이제 설을 주장을 했던 거고요. 뭐 요새 그 스티븐 핑커 같은 분들도 뭐 빈서판 이런 데서도 보면 그런 이론들을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식의 아레아식 이론하고 완전히 똑같거든요. 유식의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종자가 이렇게 딱 모여 있다가 그게 계속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일본의 그 이치스 도스히코라는 분은 아예 말을 만들어냅니다. 언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이제 설명의 방식인데, 이게 지금 컴퓨터 방식하고는 또 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가, AI가 그런 규칙을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지는 않겠죠.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으니까 지가 알아서 말도 만들어주고 규칙에 맞는 소리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대 문법 이론이라고 요새 많이 하는 LLM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흥미를 가지는 이유가, 이런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되살펴 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사과하고 배를 확실히 구별을 하죠. 사과는 사과에 있게끔 하는 무언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과하고 배하고 이렇게 뭡니까? 이게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배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어요. 이게 사과입니까? 배입니까? 어떻게 사과를 사과이게 하는 것과 배를 배이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건데, 둘이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렇게 사과배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그렇죠. 호랑이하고 사자인데 둘 사이에 이렇게 교배를 시켰더니 라이거라고 하는 것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호랑이를 호랑이이게끔 해주는 무언가가 있고 사자를 사자이게끔 해주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의 이 현상에 보면 그렇지 않은 희미한 경계선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에게끔 해주는 이 뭐랄까요, 본질적인 어떤 것,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실체론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공사상은 이런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A를 A이게끔 해주는 실체적인 의미의 A는 없고, 사실은 인간이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갖다 붙일 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즉비의 논리도 그렇습니다. 즉비의 논리도 보살은 보살이 아니므로 보살이라고 한다 해서 이게 알쏭달쏭하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어떤 대립되는 것의 통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실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보살에게는 보살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만한 어떤 실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뿐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립하는 것의 통일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 세계는 언어에 의해서 규정될 뿐이다,
그리고 어느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사유에 의해서 규정될 뿐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식의 즉비의 논리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설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수히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의미가 무엇이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화를 했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강의의 주제처럼 지금 여기에서 재해석을 해야 된다면 과연 어떤 측면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것 결합을 시켜서 재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강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있음과 없음인데요. 보통 이제 유무 중도 혹은 비유 비무의 중도라고 하는 말로 잘 알려진 그런 경전입니다. 여기 이제 가전연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중도라고 하면 저희들은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고락중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고락중도와 더불어서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이 중요한 중도설이 바로 이 유무중도설이거든요. 그 유무중도설이 설해져 있는 경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경전이고요. 질문이 정견, 팔정도 중에 정견이 있죠. 정견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존재한다, 존재, 혹은 비존재한다, 혹은 비존재라고 하는 견해가 없이 나의 자아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오직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지혜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정견이다. 지혜가 정견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발생과 소멸에 대한 인식, 이것이 이제 정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있는 것은 계속 있고 없는 것은 계속 없다, 이런 데에 대한 이제 인식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이어집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견해 혹은 존재라는 견해는 하나의 극단이고, 비존재라고 하는 견해도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열에는 부처님께서는 이 두 극단을 벗어나서 중으로, 여기 중도라는 말은 없는데 보통 중도로 이해를 합니다. 중도로 법을 설한다 해서 12연기설을 설하시네요. 무명의 연에서 행이 있고 행의 연에서 식이 있고 하는 식으로 12연기를 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은 12연기가 중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초전법륜경과 같은 경전에서는 팔정도를 중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의 내용이 벌써 달라지죠. 초기의 교락중도의 의미에서 유무중도라고 하는 지혜와 인식의 문제로 이렇게 중도 개념도 이렇게 적용의 대상을 달리합니다. 이 경전이 왜 유명하냐면 중론에 인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중론이 이제 대승 최초의 논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의 초기 경전을 인용을 합니다. 이 가전연경입니다. 그래서 가전연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존재와 비존재라는 견해를 부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구절이 더 유명하죠. 여기 이제 그 24장 18송에 나오는 건데 유명한 삼재계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개송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공성이고 그거는 인시설이고 그것은 중도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설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연기는 초기 경전에서, 즉 아까 말씀드렸던 가전연경에서는 그 연기를 중도라고 이렇게 설한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연기를 공성이라고 설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연기가 곧 공이다라는 말에 토를 달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론에서 이렇게 가전연경을 인용하면서 연기가 공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도 연기가 공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말인데요. 대단히 이제 성공을 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도 공성이 처음 탄생하면서 어떻게 전통적인
가장 중요했던 12연기 개념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하는 방식이 딱 드러나죠. 아무런 설명은 없습니다만 연기와 공성을 이렇게 이으면서 정통성도 확보를 하는 그런 시도를 했고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공성이 성공에 갔는가 하는 말씀들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이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막 해석하기 전에 이 말이 원래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이거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언어의 특성이 있는데 여기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좀 공부해 보시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의미인데 번역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철학적인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그야말로 신비화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공은 뭐냐면 있어야 할 곳에 어떤 것이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육리에 나왔습니다만 공한집, 공한강당, 그 다음에 뭐 천궁이 있으면, 궁전이 있으면 공한궁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조금 헷갈리는데 공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대상은 있습니다. 지금 공한집에서 집이 공하다라고 하는데 집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강당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법당도 그렇습니다만 법당이 비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없는 경우에 법당이 비었다, 법당이 공하다라고 하지 법당 자체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그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잔에 물이 없으면 빈잔인 겁니다. 그렇지만 잔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이라고 할 때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공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경우는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온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어야 될 뭐가 없냐,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2014년에 찍었다고 하는 원자 사진이랍니다. 이제 원자를 어떻게 찍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원자 모양하고도 많이 다르고요. 우리는 이제 원자 하면 이제 마치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뺑뺑뺑 돌듯이 그런 원자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현대 원자 모델의 실제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 전자가 뺑뺑뺑뺑 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구름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오비탈 모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자 하나를 키워 가지고 지름을 1m로 만들면요. 그 안에 있는, 여기 수소원자거든요. 수소원자인데 그 안에 있는 핵은 한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전자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원자핵에 비해서 1000분의 1이죠. 그리고 그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는 10만 킬로미터라고 하네요. 요 얘기를 다르게 바꾸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자 핵을 저기 목탁 정도의 크기로 키우거나 축구공 정도의 크기를 키우면요, 저 전자는 한 수원쯤에 있답니다.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나요? 이 얘기가,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온 세상이 텅 비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부처님이 역시 이 세상의 실상을 꿰뚫어 보고 사실은 이 세계가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설하셨다. 원자를 봐라. 사실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공간이 이렇게 텅 비어 있을 뿐이다. 그런 식의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삑사리인 거죠.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원자가 공하다라는 말을 하려면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고 해서 공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어야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없는 게 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자 핵이 없어야 원자가 공하다 이런 말을 들 수가 있는데 거의 실제로 원자 안은 텅 비어 있으니까 공하다 하는 말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비슷하기는 하지만 핀트가 다르죠. 핀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과학적 사실이나 현대 사상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불교를 해석을 하는데 뭔가 모르게 약간씩 안 맞다 하는 것들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런 식의 다양한 해석들 중에서 뭔가 하나 살아남는 해석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용수가 했던 것처럼 하나 성공하는 해석이 살아남겠죠. 지금 어떤 사상과 연결을 시켜서 새롭게 공사상을 해석하는 사상이 살아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 보면요. 있는 장소하고 없는 사물을 함께 표현할 때는요. 무엇에 대해서 공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이제 산스크리트의 좀 특별한 이제 그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농모강당이 공하다 하면 그냥 텅 비어 있는 건데 소나 말에 대해서 공하다 하면 거기는 소나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연구원의 서울법당은 사람에 대해서 공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법당에 원래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법당 고양이 혹은 절 고양이 많이들 하니까요. 그 고양이는 없고 대신에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법당은 고양이에 대해서는 공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공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과 불공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언어적인 표현법을 씁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일상적인 표현과 동일하고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 상태를 우리는 보통 공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컵은 있고 물이 없는 이런 상태가 컵의 공성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일상적인 용법만 보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교리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교리에 적용을 시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어디에 적용을 시키느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오온에 적용을 시킵니다. 오온은 사람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죠. 그래서 세간 사람을 공이라고 관찰하라.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를 파괴해라. 이런 이제 개성이 수타니파다에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개성이고요. 아주 오래된 개성이죠. 이건 뭡니까? 아까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요. 오온은 있고 거기에 자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온은 공하다라는 말은 오온은 있고 자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온의 공성입니다. 이런 표현이 아주 초기 경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오온은 거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 다음에 아지랑이와 같고 파초와 같고 마술과 같다. 그래서 그거를 바르게 관찰하는 자는 그것을 실체가 없고 공하다고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오온이 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 내용은 보통 그 당시에 생각했던 오온 안에 있으리라고 예상한 자아가 없는 거죠. 오온은 있는 겁니다. 이게 오온의 공성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사물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용법을 오온과 자아라고 하는 이 현상과 실체의 관계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옆에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 이게 파초입니다. 이 왜 파초라는 예를 드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뭐 거품은 이렇게 속이 텅 비인 거죠. 거품, 물거품 이런 거는 속이 빈 거고 아지랑이는 아예 실체가 없는 거고 마술도 없는 거를 그냥 만들어내는 거니까 쉽게 이해가 가는데 파초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파초가
공하다는 것의 예로 이렇게 사용이 될까요? 얼핏 보면 가지처럼 보이는 위경이 자라요. 얘가, 이게 파초는 뭐냐면 바나나과거든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근데 이제 비슷비슷한 식물이어가지고 그런데요. 바나나도 보면 줄기가 이렇게 줄기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줄기가 아니에요. 이게 잎입니다. 이걸 이제 위경, 헛줄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파초가 자라는 모습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줄기가 없습니다. 잎만. 그러니까 얘는 줄기가 땅 밑에 있거든요. 땅 밑에서 곧바로 잎이 이렇게 솟아나는데 그게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줄기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줄기가 없습니다. 예. 인도에서 자라던 거니까 흙원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줄기가 없는데 줄기처럼 보이는 것을 예로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자라면서 딱딱하게 굳으니까 줄기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양파 껍질 같은 거죠. 예, 안에 없습니다. 이게 파초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약간 그 설법의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온을 설명하는 가장 최초의 경전은 무화상경인데요. 무화상경은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설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오온은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움으로 무아이다라는 식으로 이건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전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아무런 논리적인 설명이 없이 툭 던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직관적인 인식입니다. 보통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인식을 표현할 때 이런 식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비유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거를 처음 인식하는 사람도 직관적인 어떤 인식을 통해서 아는 것을 나타낼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비유를 가지고 많이 설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인식은 약간 형식이 다릅니다. 그냥 이것에 대해서, 즉 오온에 대해서, 오온이 자아에 대해서 공인 것을 숙고한다. 이렇게만 하고요. 요거를 특별한 삼매라고 칭합니다. 요게 이름이 공성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삼매라고 굉장히 유명한 삼매가 있는데요. 공삼매, 무원삼매, 무상삼매 뭐 이런 식의 삼매가 있는데 특별히 공삼매는 오온의 공성, 다시 말하면 오온의 자아가 없다라는 것을 깊은 삼매 속에서 직관하는 삼매입니다. 그래서 무상이니 고통스러우니 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비유로 물거품과 같고 파초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깊은 선정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초라는 것은 이거 제가 또 준비하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 일본의 그 하이커시인 바쇼가 이 파초죠, 파초. 친구한테 이 파초를 선물 받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자기 필명도 바쇼 파초라고 지었다는 그런 설이 있고요. 여기 잎이 넓지 않습니까? 여기 빗소리, 빗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게 아주 고상한 취미였다고 합니다. 원래 파초 이제 관상용으로 많이 쓰는데 그렇게 빗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한 무상성에 대한 사유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모티브로도 자주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다가 파초 가끔 가다가 심어져 있으니까요. 제주도 가면 많이 볼 수 있고요. 보시면서 오온의 공성을 비유하는 식물이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조금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